동북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모시고 최근 북한 행보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교수님. 네네. 최룡해가 왜 가는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최룡해가 가는 목적은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북러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타진하는 그런 특사 자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그 국제사회나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 이것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ICC 회부랄지 뭐 이런 국제형사재판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 북한 입장 지지 이 부분을 강조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북러 간의 경제 협력이 지금 철도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지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에 탄력을 주는 측면, 그 과정에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도 논의한다. 이렇게 보면 그 최룡해 비서의 방문은 매우 중요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최룡해 비서의 방러 기간이 보면은 일주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을까 안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지금 보세요? 뭐 만나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 호주 방문이 15, 16일인데요. 이게 끝나면 이제 그 러시아로 돌아오는 게 17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갔다는 것은 결국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이고 또 그 만나는 과정에서 친서랄지 또는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가 전달되고 네. 그것을 또 푸틴 대통령이 받아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또 친서나 다른 형식의 메시지를 주는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일주일 방문한다는 것은 결국 푸틴 대통령을 100% 만난다고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북러 정상회담의 그 올해 안에 가능성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최룡해 비서가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그 친서를 많이 보내나요, 김정은이? 그 시진핑 지난번에 특사 최룡해 갔을 때 그때도 친서가 갔었던 거예요? 네, 친서가 갔는데 전혀 시진핑 주석이 반응이 없었고 최근에 뭐 시진핑 주석이 그 아베를 만나는 표정과 작년에 그 최용해와 만나는 표정이 똑같았다 그럴 정도로 별로 반응이 없었죠. 예. 네. 네,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북러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인권 문제 경협 이것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 이번에 제일 급한 거는 이 중에서 어떤 성과, 북러 정상회담까지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그 요약하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 북러 정상회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지금 근래 이수용 외무상이 유엔에서 돌아오다 바로 모스크바로 가서 열흘간 머물렀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가서 또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제 최용해가 가서 이번에 또 일주일 머무르면 한 달 사이에 당과 정부, 군대의 순회가 모스크바에 가서 머무르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역시 정상회담 외에 다른 게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말하자면은 모스크바에 다가가고 싶어서 다가가는 것보다는 중국으로부터의 배척, 또 남북 관계의 경색, 또 북일 관계의 어떤 약간 파탄 징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김정은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국려지책으로 모스크바로 다가간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는 게 지금 그 G2에 뭐 이게 도달하면서 신형 대국 관계론 또 미국의 어떤 리발란스, 재균형 이런 동북아의 아까 말씀하신 요동치는 정세 속에서 북한은 가서 붙을 데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마지막 최후의 선택으로서 모스크바에 다가가야 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아마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난 6월경에 북한이 이미 매무성 안에 이 북러 정상회담 TF를 구성하고 그걸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하면은 뭘 얻을 수 있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북러 정상회담 카드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안찬일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러 정상회담 카드를 북한이 계속 꺼내면서
시진핑 주석 중국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북중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소원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지금 뭐 집권 3년 다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상회담을 못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은 몇 차례 있었고요. 네. 최근에도 있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그래서 만약에 북중 관계를 이런 식으로 계속 놔둘 경우에 우리는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그 상당한 그 외교적인 경로 자체를 다변화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그 북한의 의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네. 이런 측면들이 지금 강하게 하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북러 정상회담이 만약에 개최가 된다면 네. 그걸 통해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 지금 외교적으로 상당히 북한이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한중 관계도 그렇고 또 그 미중 관계도 그렇고 또 한미 관계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좀 소외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또 돌파할 수 있는 카드.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역시 지금 그 중국에 대한 북한의 그 무역 의존도랄지 예. 자원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게 북한의 그 지금의 외교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프리카 외교도 지금 강화하고 있고 또 네. 동유럽 외교랄지 이런 것들 다 강화하고 있는 것은 결국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네. 북한이 좀 더 그 경제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의 어떤 협력 관계를 꾸려가겠다. 예. 그 과정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중국을 제외한 대상 중에서는 러시아가 현재로서는 중요한 대상이고 경제 협력, 뭐 철도 협력 또는 뭐 여러 가지 자원 협력 이런 차원에서 그 북한은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있나요? 네, 이득을 취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뭐 경제적인 측면이겠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이제 최용해가 간다는 자체가 최용해 아버지 최현도 김일성과 함께 소련군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전통적인 관계고 모스크바 자체가 북한 정권을 탄생시킨 산모. 그 당시 김일성은 그야말로 모스크바의 신생아로 북한의 정권이 나섰으니까 네. 김정은 역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스크바에 다가가서 조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자기 할아버지를 닮기 위한 외교적 수순을 첫 발로 내딘다. 즉 중국과 일본, 남한에 멀어진 것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의미를 두는 것 같고 이제 김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 철도, 가스관 이걸 통해서 러시아는 이제 북한 지역에 벌써 철도 공사를 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유라시아 철도, 종단, 횡단 철도를 북한을 통해서 하면은 러시아 역시 북한의 경제적인 어떤 진지를 확보하고 태평양으로 나가고 일본, 우리 한국과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대단히 그 중요한 그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북한을 상당히 중시하고 마침 중국과 멀어져 가지고 자기네한테 다가오는 북한의 손을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예. 거죠.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정권의 산모 같은 것이고요. 러시아는 이 구소련은 그리고 중국은 또 그 6.25 전쟁 때 참전해서 싸웠으니까 혈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그 권력층들 또 일반 그 주민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 느낌이 어떤 겁니까? 글쎄 지금 해방 직후에 그 산모에 대한 고마움은 사실 사라졌다가 지금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니까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일본은 100년 숙적, 중국은 1000년 숙적 이렇게 지금 적대적인 감정이 계속 증폭되니까 여기 이제 러시아가 철도도 건설해주고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또 가스관도 연결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은 자연히 대중국 관계보다는 러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근데 보면요, 중국이 네.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냉대를 하는 모습이고 또 북한도 이번에 러시아 카드를 이용해서 중국을 좀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이 이번 방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 지금의 북중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네. 그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모습을 최근까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중국이 봤을 때 과도한 북러 관계의 그 개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은 또 불편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전통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늘 자신들이 관리를 하고 또 북중 관계가 안정화되는 것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중국의 또 다른 외교 목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보면은 중국이 갖고 있는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은 그 3차 핵실험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북한이 상당히 밉지만 그러나 버릴 수 없는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네.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속 확대시키는 이 부분을 그 중요한 외교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 북러 관계가 중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발전한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가 이루어지고 또 네. 푸틴 대통령의 그 방북이 또 답방이 이루어지는 뭐 내년 봄 정도까지 이런 식의 행보가 펼쳐지면서 북러 관계가 이제 그 긴밀화된다면 네. 중국 역시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전에 보여줬던 그런 그 관리 방식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을 초청한달지 이런 카드들을 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이번에 그 최룡해 비서의 방러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방러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또 하나의 측면, 중국을 매우 의식하는 네. 그러면서 또 중국이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역시 북한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도 북한은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 쪽에 많이 기댔다면 이제는 러시아까지도 북한이 기대면서 그 국제사회 압력을 피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면서 미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흐름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대목이 지금 오늘 이 대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그 러시아 쪽이랑 가깝게 하면서 중국이 얼마나 통할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 그 카드가. 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을 정말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체해 줄 만한 네네. 중국과 멀어지더라도 러시아와 가까이 하면은 국제사회가 심상치 않다라고 인정해 줄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있느냐. 네. 유엔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교수님. 그 부분은 좀 차원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북러 관계의 긴밀화라고 하는 것이 북중 관계를 대체하는 이런 수준까지는 갈 수는 없다. 네. 이것은 뭐 명확한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그 북한을 둘러싼 외교 관계 또는 대외 관계의 이 흐름 자체의 판을 좀 흔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미국과 일본,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최룡해 비서를 러시아에 일주일 동안 이제 파견하면서 이제 그 북러 관계의 긴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지. 네. 그 자체가 북러 관계가 완전히 개선되면 북중 관계가 완전히 그 줄어들고 또 북중 관계가 완전히 개선되면 북러 관계가 줄어들고 이런 관계에 대등한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이 볼 수 있다 이렇게는 보기는 어렵고요. 역시 북중 관계가 근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중국과는 지정학적 관계, 또 러시아는 이제 지경학적으로 북한이 지금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그러니까 이제 말씀들 하신 대로 중국에 대한 분노를 러시아에 다감으로써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지금 갈급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제 MD 체제 또 그러면 이 킬체인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것도 미사일 방어 이런 것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전투기가 너무 재래식이고 우리는 또 한 4, 5년 후면 F-35가 또 40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공군력, 해군력을 막아낼 무기가 다 고갈되고 재래식이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무기 체계는 결국 러시아 째들로 충당해 왔기 때문에 다시 러시아에 다가가서 러시아 무기들을 들어오고 또 북한이 지금 SLBM이라고 최근에 핵잠수함 이 발사대를 만드는 것 역시 러시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군사적이면서 경제적인 측면도 북한이 러시아에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운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마 발벗고 러시아에 다가가려고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 그러니까 것입니다. 북중은 지정, 그러니까 정치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고, 그렇죠. 북러는
경제 군사적인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결론 내면 정확하고 어쨌든 이념적으로는 아직 중국의 그 혈맹이라는 뭐 우방이라는 색깔이 완전히 빠지진 않았지만 네. 최근에 갈등들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문제에 접근했고 결국 그래서 러시아에 실리적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랑 이렇게 밀착하면은 중국이 자극받고 북한과 가까워지려고 할 것이다라는 그것은 북한의 그게 구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글쎄 시진핑이라는 지금 복병이 북한에겐 상당히 복병인데 저 시진핑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북중 관계가 그렇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진핑 집권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죠. 그리고 또 시진핑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 역시 시진핑 스타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관계가 과연 러시아에 다가가고 또 우리 남쪽 뭐 일본에 다가간다고 중국이 밸브반을 항상 열어줄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미국이를 공급해 줄 것도 아니고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있지만 우선 현실적으로는 러시아에 한번 다가가 보자 이런 궁여지책으로 나섰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요, 북한이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 특사가 다녀간 후에 미국에서 억류된 미국인들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 다 풀어줬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특사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사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외교적인 파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특사 외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간접적인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상대국 최고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간접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최령의 비서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간다는 것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사와 의중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그 푸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답을 특사를 통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이런 경로이기 때문에 특사회견은 결국 간접적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특사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뭐 지난번에 그 황병서 총정치국장하고 최령의 비서하고 또 그 세 사람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김영건 그렇죠. 이 세 사람이 내려온 과정도 역시 보면은 준 특사 자격 비슷하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전에도 보면은 이제 특사의 형태로 그 정상회담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는 이런 경로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이 특사를 활용을 저는 해야 될 시점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통로 자체가 지금 뭐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2차 고위급 접촉도 지금 뭐 우리가 제한 10월 30일 했습니다만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고 이런 남북관계의 어려운 국면에서는 이걸 돌파구를 어떤 식으로 뚫을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호 여사의 방북입니다. 이호 여사가 이제 곧 방북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이호 여사의 방북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직간접적인 특사 자격을 좀 그 내용상 갖고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아마 만날 것 같은데요. 만나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랄지 또는 의중이 전달되고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중이 그 이호 여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경로들을 통해서 남북관계 돌파가 좀 마련될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그 상황이 어렵다라면 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전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김관진 국가안보 실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특사를 파견하는 이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특사를 뭐 이호 여사든 아니면 다른 인물이든 이렇게 보내서 좀 가능성을 모색해 볼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 그것은 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그렇게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면서 대국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만약에 좋았다. 지난번 그 3인방이 내려온 이후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좋았다면 북한은 저렇게 아마 밖을 쳐다보지 않지 않았겠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남북한에도 빨리 북한이 뭐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나 대국들이 들어와서 장악하기 전에 남북 관계 이걸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링크가 되고 협력되면 그만큼 한반도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희호 여사를 통해서 특사 역할을 충분히 맡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특사라는 것이 양측이 서로 그
어쨌건 수용을 네.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내는데 저쪽에서 받겠다라고 하고 서로 특사 역할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인데. 네네. 그런데 그것이 북한도 누가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온다면 우리가 뭐 메시지를 받겠다라는 그것은 확인이 돼야지 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특사가 간다는 것은 결국 그 전에 사전에 많은 조율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클래퍼 국장이 평양을 갔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도 사실은 바로 전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8월 달에도 미국 군용기가 평양을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역시 클래퍼 국장의 방북의 사전 정지 작업 성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만약 이호 여사의 특사 자격이 부여되거나 또는 내용상 특사 형태로 가신다면 그 전에 남북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조율을 또 공식 비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예. 그런 경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호 여사 방북은 북한에서도 거절할 명분도 없고 네. 또 예우상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만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예. 이런 관계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용현 동국대 교수 그리고 안찬희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